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10시 5분 지나가고 있고요. 기분 좋은 금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알려드려야죠. 석유였습니다. 석유. 예, 두 글자 석유.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되길 바라는 희망도 담겨 있고요. 정답도 많이 맞춰주셨는데요. 4713님. 꿈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으면 하는 손꼽아 기다립니다. 라고 또 정답도 맞춰주셨고요. 진짜 가끔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김수민님은 주유할 때 휘발유 냄새가 좋다고. 그거 조금 있다가 곽재식 작가님한테 뭐 여쭤볼까? 그리고 김희영님은 10년 후에는 이 석유가 남아 돈다는데 이걸 왜 개발을 할까요? 라고 또 의문도 제기해 주셨고요. 증시 상황 한번 보고 또 이분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38% 올라서 2,765, 10포인트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거의 한 달 반 만에 8만 원을 오늘 회복을 했네요. 그런데 코스닥은 좀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0.64% 내린 865 가리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378원대네요. 또 다시 또 1370원대 후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뭐 석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이 석유에서 뽑아내는 휘발유 디젤로 가는 이런 내연기관차가 대세였는데 전기차 시대로 또 넘어가고 있죠. 지난 시간에 그 과도기에서 이 기술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죠.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 오늘은 그 자동차 시장의 변화기 그 두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곽재식 작가님도 혹시 휘발유 냄새가 어떻게 좋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좋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요. 네네. 이제 옛날에 이건 사실 무근인 속설입니다만 옛날에 이제 좀 유행한 속설 중에 휘발유 냄새가 좋으면 몸에 무슨 기생충이 있는 거다 이런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 속설. 네, 속설입니다. 이 사실 아니고요. 그 기생충이 그 냄새를 좋게 뭐 느끼게 만든다라는 이런 이상한 속설이 있었는데 그 이제 뭐 기생충하고는 상관없고요. 그냥 사람의 취향이나 체질의 문제인데. 그 이제 화학에서는 방향족 화합물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이제 냄새를 잘 풍기는 물질이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향수라든가 아니면 뭐 방향제로 뿌리는 물질 같은 데도 이제 방향족 화합물이라는 그런 물질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꽃향기나 뭐 이런 것 중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물질의 제일 본바탕이 되고 뭐 기본이 되는 물질이 벤젠이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벤젠 같은 경우에 이제 휘발유 같은데 뭐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짜 휘발유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벤젠이나 뭐 이런 신나라는 뭐 그런 소금 많이 쓰죠. 희석제로 사용하는 물질을 이용해가지고 뭐 가짜 휘발유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냄새가 화학적으로 따져보면 뿌리가 어떤 꽃향기라든가 이런 좋은 냄새가 나는 물질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그거가 약간 기분 좋게 느껴지는 그런 취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꽃향기하고 약간 그런 닮은 점이 있을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독특한 거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뭐 장미꽃 향기를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냄새 너무 세면 머리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데 특이하게 그 아주 근원적인 그 벤젠 자체, 그 휘발유 자체에서 나는 특정 그 방향적 화합물 냄새 자체도 이것도 뭐 사실은 화학적으로 보면 꽃향기나 크게 다르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운전병이었거든요. 근데 제 동기 중에 유류병이 있었습니다. 기름 넣어준 유류병. 근데 그 친구가 휘발유 냄새가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천직이군요, 그분은. 천직일 수도 있는 거였네요. 근데 우리가 왜 향수 같은 것도 석유 같은 데서 이렇게 뭐 화합물로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같은 뭐 뿌리에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석유 같은 데서 안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잘 녹이기 위해서는 또 이제 벤젠 같은 그런 걸 녹일 수 있는 물질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근데 그것도 오래 맡으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1281님도 그 질문 주셨는데. 오래 맡으면 이런 류의 물질들이 대부분은 사람의 몸속에 많이 들어가면 신경하고 작용을 해가지고 약간 마취 효과 비슷한 그런 효과를 주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많이 맡으면 잘못하면 약간 정신이 이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조심하는 휘발유 냄새 맡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좀 적지 않기는 한데 근데 약간 이렇게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네. 오래 맞는 것은 당연히 이제 좋지는 않습니다. 곽재식 작가님은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님입니다. 네. 근데 이게 환경에서도 이런 게 이제 석유 오염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교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간만에. 네. 이은영님이 등장하시자마자 빵 터뜨리신다고. 역시는 역시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주제로 다루려고 했던 게 이제 지난 시간에 다 못다 했던 네. 전기차. 네, 그렇습니다. 요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다른 점을 이야기했었는데 어떻게 일단은 보면 오늘은 이제 휘발유 냄새, 석유 냄새 싫어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좀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주제죠. 전기차니까. 일단은 부품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라는 그렇습니다. 것까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부품수는 줄어드는데 그것도 절반도 안 될 정도로 조금 들어가는데 가격은 전기차가 지금 거의 한 최소한 50% 이상 훨씬 더 비싸죠. 그렇죠. 예, 전기차가 보통 더 비싼 차입니다. 이게 뭐 어린 시절에 좀 신기한 전자제품 이런 거 심심해서 궁금해서 한번 뜯어보신 분들은 가끔 그런 경험 있으시겠습니다만 네. 굉장히 신기한 전자제품일수록 뜯어보면 막상 좀 안에는 별거 없는데 이렇게 느껴질 때가 사실 있긴 있습니다. 예, 그 비슷한 게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전기차도 구조는 단순하고 그래서 만들기도 쉽고 더 오래 잘 버틸 수 있는 구조이지만 그런 만큼 더 뛰어난 기술이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비싸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조금 더 부품 단위로 들어가가지고 좀 단순하게 살펴보면 전기차의 가격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품이 그러니까 비용에서 제일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부품이 사실 배터리거든요. 그렇죠. 네, 전기차의 뭐 시작과 끝이 배터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배터리가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원래 전기차라는 게 유행한 것이 휘발유차, 경유차보다 더 먼저 유행을 했는데 그 전기차가 이제 휘발유차하고 디젤차와의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사라졌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또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인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전기차가 최근에 다시 등장해가지고 인기를 얻게 된 그 가장 큰 원인도 생각을 해보면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하는 더 좋은 배터리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배터리라면 휘발유차 디젤차와의 경쟁에서 다시 한번 이겨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전기차가 등장한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배터리가 그래서 핵심 부품이고 뭐 무게로 따져도 배터리가 차지하는 무게가 상당히 뭐 큰 단일 부품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품일 텐데요. 배터리의 그 가격을 따져보면 뭐 이거는 뭐 어떻게 가격을 추산하느냐 뭐 배터리 설치하는 사람 공인까지 뭐 따지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보통 적게 봐도 차값의 30%는 배터리 값이다 라고 보는 게 뭐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이야기고요. 배터리가 좀 비싸게 들어가고 차값이 좀 싸다라고 한다면 차값의 40% 차값의 반이 배터리 값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배터리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차 가격에서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 배터리가 비싸기 때문에 결국은 전기차 값이 비싸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원계 배터리 그중에서도 뭐 NCM 배터리 이런 식으로 부르는 그런 배터리가 많이 좀 주력으로 많이 생산된 편인데요. 요거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니까 제일 이제 주재료라고 할 수 있는 리튬하고 뭐 코발트라든가 니켈 뭐 이런 물질을 같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코발트나 니켈 같은 거는 이제 한정이 되어 있는 특히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하지 않던 그런 지하 자원이거든요. 특히나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전에는 우리 뭐 그런 관용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휴양지의 바닷가 가면 뭐 코발트빛 뭐 바닷물 뭐 코발트빛 하늘이 보이는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급 파란색 염료 같은 데 사용하던 그런 물질이 코발트였는데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에 코발트, 니켈 이런 물질을 사용하면서 코발트를 대량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코발트 같은 물질을 조달하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구나 이런 걸 알게 됐거든요. 더군다나 코발트 같은 물질은 뭐 전 세계 매장량의 절반 혹은 뭐 매장량이보다는 생산량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이 콩고 민주공화국 같은 한 나라에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가격이 좀 널뛰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배터리 가격이 코발트, 니켈 같은 이런 좀 비싼 금속 물질 때문에 비싸고 출렁이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 인산철 배터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배터리보다 더 싸게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요즘 뭐 그런 이야기 이제 배터리 이야기하면서 또 따로 이제 좀 길게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런 세세한 거를 보지 않더라도
리튬 자체도 사실은 한정되어 있는 좀 비싼 자원이거든요. 뭐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리튬 구하기가 뭐 쉽지도 않고 세계의 몇몇 나라에 주로 이제 매장되어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한정되어 있는 자원으로서 값이 항상 비싸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만들려면 값이 좀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리튬이 많이 나는 나라로 좀 유명한 나라가 이제 남미 지역에 네. 뭐 볼리비아라든가 볼리비아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많이 언급되는 편인데요. 혹시 볼리비아 대통령이 지금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그걸 아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근데 이제 볼리비아 같은 나라 사실 볼리비아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큰 관심이 많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또 가까운 나라가 아니기도 하고 굉장히 멀리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미국 월드컵 때는 볼리비아랑 같이 축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렇게 뭐 축구 월드컵이나 뭐 이런 축구 대회 이런 데서 이제 마주치면 아, 저 나라를 꺾어야지 우리가 16강 갈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언급되던 그런 나라인데 요즘은 볼리비아 정세에 특히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금 검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 리튬이 어떻게 유통이 돼가지고 얼마나 싼 값에 잘 공급될 거냐, 특히 우리나라로 얼마나 잘 넘어올 거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잘 되느냐 마느냐,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들이 잘 되느냐 마느냐, 세계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좋아질 거냐 이게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네. 지금 볼리비아 대통령이 아르세 대통령이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루이스 아르세. 어떻게 등장했고 어떻게 뭐 이제 앞으로 내년에 또 볼리비아 선거가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이제 요즘에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볼리비아 정세에 관심이 많고요. 아르세 대통령 요때 선출될 때 그때 당시에 이 대선 볼리비아 대선 후보 중에 3위를 하셨던 분이 정치현 박사라고 한국에서 이민 가신 분이거든요. 이분 이제 광주 분이신데 한국에서 이민 가셔가지고 이분 아마 의사로 성공하셨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쭉 이제 정치계로 가셔가지고 3위까지 하셨는데 볼리비아 대선 3위. 그렇습니다. 뭐 3위는 보통 이제 지지율은 좀 낮죠. 1, 2위가 보통 많이 하니까. 그래도 3위가 어딥니까? 그렇죠. 예, 그때도 한 7, 8% 이상은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한국 언론하고도 인터뷰를 좀 하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내년에 볼리비아 대선에 또 도전한다고 하시는데 이분도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분 광주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하시는 이야기가 볼리비아가 앞으로 한국하고 관계가 많이 개선되면 한국은 리튬을 싸게 잘 들여올 수 있어도 좋고 볼리비아는 그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의 어떤 전기 전자 산업이라든가 자동차 산업으로도 커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선진국 도약에 발판할 수도 있고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어서 좋고 얼마나 좋으냐. 네. 내가 거기에 적임자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게 우리나라 언론하고 인터뷰도 하시고 하셨거든요. 그런 관계가 국제 정치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할 정도로 배터리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배터리 값이 비싸다 보니까 전기차 값도 비싸다 이렇게 볼 수 그 있겠습니다. 핵심 광물 때문에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의 어떤 지정학적인 우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좌우가 되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에 이 배터리 만드는 이런 회사에 있었던 어떤 한 동료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부터 15년 전이니까 그때 배터리 사업의 수익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안 나와가지고 약간 고민하고 이러던 시절이었거든요.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 동료 그 분이 이 창밖을 바라다보면서 시내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차를 보면서 약간 혼잣말 하듯이 저한테 이렇게 읊조리 말이 뭐였냐면 그래도 어떻게 포기를 하겠느냐. 저기 돌아다니는 저 많은 차들이 다 배터리 덩어리로 변할 건데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지금 기억이 났거든요. 근데 지금 15년 정도 세월이 지나가지고 정말 이제 그런 시대로 가고 있고 한국 배터리 산업이 지금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덩어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되었죠. 자동차 산업에서.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게 과연 전기차는 무공해 차인가 친환경 차인가 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많아요. 네. 의문이죠. 의문. 일단은 전기차가 친환경 차가 되기 위해서는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좀 이제 개선되는 게 따라와야죠. 그렇죠. 전기를 충전할 때 그 생산하는 전기를 화력발전소에서 생산을 하는데 전기차가 돌아다니니까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해가지고 석탄 화력발전소를 굉장히 많이 지어서 석탄에서 나오는 그 흐름이 미세먼지가 되어서 더 많이 퍼진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전기차가 과연 환경을 얼마나 이롭게 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전기차가 환경을 이롭게 하려면 전기를 만드는 방식에 대한 개선이 뭐 예를 들면 뭐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많이 같이 해야 된다부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전기를 만드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따라줄 때 전기차의 이 친환경성
환경을 보호하는 성질이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전기차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라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요 부품이 우리가 전자제품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휴대용 컴퓨터 이런 거 사용하실 때 느끼신 적 있겠지만 배터리라는 게 한 4, 5년, 5, 6년 쓰다 보면 옛날만큼 많이 충전이 되지 않고 수명이 떨어지죠. 좀 수명이 떨어지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효율도 낮아지고. 그런데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한 5년 타고 다니다가 예전보다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기간이 좀 줄어들어 가지고 이 배터리를 버려야 된다라거나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가격도 가격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리튬을 계속 해가지고 써서 버리고 하면 그 어떻게 남아나겠느냐. 그거 자체가 자원의 지나친 소모고 낭비고 그렇죠. 리튬 뭐 코발트 니켈 이런 것도 다 금속 성분이고 자칫 잘못하면 뭔가 오염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거를 쓰레기로 많이 버린다는 게 바람직한가? 뭐 이런 이야기도 당연히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또 이렇게 환경에 친화적이다라는 말이 정말 강조가 되려면 꼭 같이 이제 가야 되는 사업도 이 배터리를 어떻게 재활용할 거냐, 어떻게 재사용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활용을 할 거냐라는 기술로 이제 같이 가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사실은 또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가진 주식이 항상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동향으로 많이 감지되는 거는 이제 배터리, 요건 배터리 할 때 나중에 좀 더 깊게 해보면 좋을 텐데요. 네. 배터리는 세계적으로 강국이 일본, 한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국가들이 사실은 배터리 강국인 나라들이 근본적으로는 좀 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유럽 지역에서 하려고는 하는데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요거를 따라잡기 위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네. 유럽은 환경과 관련된 규제를 좀 무겁게 갖고 가고 거기에서 좀 앞선 측면이 있다라는 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배터리와 관련된 어떤 이런 쓰레기 규제, 재활용 규제 같은 거를 좀 높게 설정을 한 다음에 배터리 재활용을 무조건 해라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강제를 해버리면 재활용 기술에서는 유럽 회사들이 어떻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유럽에다가 아예 재활용 공장을 이제 설립하는 데들도 나타나고 있죠. 예. 네, 우리 나중에 한번 배터리 편 하게 되면 그때 또 놓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재활용만 이제 특집으로 네네. 배터리 네. 재활용. 그 부품 이야기를 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전기차 시가 되면 당연히 내연기관차랑 부품이 엄청나게 달라지죠. 바뀌겠죠. 뭐 네. 배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뭐 모터도 있고. 그러면 전기차 시대에도 변하지 않을 이 살아남을 부품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쉽게 생각하면 이제 껍데기는 좀 살아남을 것 같겠죠. 그대로. 네, 우리 뭐 시 중에 껍데기는 가라 뭐 이런 시도 있는데 껍데기만 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것도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게요. 예를 들어서 차량의 제일 겉부분이 그냥 차체. 그야말로 껍데기라는 부분은 그건 뭐 전기차나 일반차나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거는 크게 안 바뀌고 그대로 가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 요것도 좀 골치 아파질 수 있는 게 전기차는 아무래도 배터리가 크게 장치되어 있고 엔진이 배치되는 위치 대신에 모터가 배치돼야 되고 네. 전기차 같은 경우에 모터의 크기가 굉장히 내연기관 엔진에 비해서 작고 차지하는 부피가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앞쪽에 자동차 앞에도 이제 트렁크처럼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차의 내부 구조가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내부에 그렇죠. 장치되는 게 바뀌게 되니까. 그래서 차체 자체도 그 만드는 기술 자체는 비슷하지만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재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딴 업체들이 막 치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기가 팩토리를 한다 뭐 이렇게 네. 하면서 차체를 예전처럼 뭐 이렇게 뭐 조립을 하고 뭐 하나하나 만들어서 붙이고 이런 게 아니라 통짜로 찍어내는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뭐 우리는 스탬핑이라고 하는. 우리는 한 번에 그냥 쿡쿡 찍어내가지고 차를 뭐 이렇게 무슨 붕어빵 찍듯이 네. 한 방에 만들어내겠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빠르게 단순하게 노동력도 덜 들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체 부위별로. 네, 그래서 요런 게 만약에 어떤 이 전환의 시기를 타고 누가 치고 나온다면 그런 것도 이제 경쟁이 의외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럼 비슷하게 뭐 내부에 들어가는 뭐 시트 그러니까 의자라든가 뭐 서스펜션 자동차 이렇게 좀 안 흔들리고 진동 좋게 받쳐주는 부분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달라지는 것 때문에 경쟁이 발생해가지고 뭔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이제 자동차 타이어 업계에서 전기차 시장이 어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뭐 한동안 좀 분분하게 했습니다. 전기차용 타이어는 정말 많이 달라진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근원적으로 달라질 것까지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타이어가 완전히 뭐 다른 구조가 되어야 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네. 일단은 전기차가 배터리 때문에 좀 무겁다 보니까 과거에 일반 승용차 타이어인데도 좀 무게가 꽤 나가는 거를 지탱할 수 있는 타이어가 일단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차는 뭐 시동 걸어가지고 변속을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전기 모터를 돌려서 우리 선풍기 돌릴 때 켜자마자 강풍 눌러도 바로 강풍으로 도는 예. 것처럼 한번 이렇게 빨리 가려면 바로 훅 빨리 나갈 수 있고 세우려면 바로 세울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가속되는 거, 급격하게 감속되는 일이 보통보다 더 많아지는데 그럴 때 좀 타이어가 덜 닳고 그렇죠. 잘 버텨줘야 된다라고 해서 내구성이 좋아야 된다. 예, 타이어의 재질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기술적인 면에 더하기 이 타이어 업계에서는 어떤 생각도 하고 있냐면 네. 타이어라는 게 사실은 세계적으로 자동차 하나 만들 때마다 최소한 이제 4개는 있어야 되니까 그쵸. 굉장히 이제 큰 산업인데요. 그에 비해서 다른 예를 들어 사람 신는 신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브랜드별로 어떤 가치가 서로 다르다거나 나는 어느 회사 타이어가 내 취향이야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발달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타이어 회사들이 그걸 좀 아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타이어의 충성 고객을 만들어내고 차별화해서 우리 타이어는 더 좋게 팔 수 있을 것인가. 항상 길 가다 보면 어떤 뭐 고급 타이어를 판매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뭐 타이어 무슨 뭐 양말보다 싼 집 이런 게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타이어 업계는 가격 싸움이고 뭐 예. 이런 식의 인식이 좀 많이 퍼져 있거든요. 전기차 요 전환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전기차 전용 타이어는 우리 브랜드가 좀 쫙 자리 잡게 하면 네. 사업이 잘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요거 말고 기존의 기술력을 활용을 할 수가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전기차와 관련해가지고 좀 많은 개선이 필요해가지고 빨리 적응을 해야지 갈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도 몇 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에어컨 같은 것입니다. 이거 언뜻 생각해 보면 아니 뭐 에어컨이 그냥 에어컨인데 전기차용 에어컨이라고 하고 일반 차용 에어컨이 뭐 다를 게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가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에어컨은 이렇게 전기를 꽂으면 안에 있는 이제 모터가 돌면서 안에 있는 응축기, 실외기 돌면서 이제 에어컨이 작동이 되게 돼 있는데 네. 차량용 에어컨은 그렇게 사용하면 효율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에어컨을 돌리는 그 장치가 자동차 엔진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동차 엔진이 돌면서 에어컨도 돌리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효율이 더 좋기 거기 때문에. 모터에 같이 달려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엔진이라는 게 자동차 엔진처럼 그렇게 생긴 게 아니고 전기가 계속해서 그냥 나올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용 에어컨과 구조가 비슷한 그냥 전기로 돌아가는 에어컨을 따로 하나 더 다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에어컨 구조가 조금 달라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반 가정용 에어컨 업체들이 더 좀 진출하기 조금은 더 좋아지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런 거 조금 달라지는 그런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히터 같은 경우에도 내연기관차는 엔진이 어느 정도 달아올라야 겨울에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데 네네. 전기차 같은 경우 히터가 바로 나올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있고 바퀴 같은 경우에도 아니 뭐 전기차 바퀴나 뭐 일반 휘발유차 바퀴는 똑같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그렇기는 그렇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근데 이제 전기차는 이제 기술이 계속 발달함에 따라서 어떤 거 요즘에 많이 뭐 우리나라 국내 업체도 이런 걸 한다라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홍보도 좀 많이 하고 했었는데 네. 전기차는 전기 모터를 작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 과거의 휘발유 자동차처럼 앞자리를 크게 차지하는 엔진룸에다가 그렇게 크게 거치해 놓을 필요 없이 그 자동차를 돌릴 수 있는 모터를 작게 만들어 가지고 아예 바퀴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어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고로 뭐 많이 한다 그러면 바퀴가 4개 있으니까 모터를 한 4개쯤 달아 가지고 바퀴 안에다가 쏙쏙 집어넣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저 뭐 바퀴 왼쪽 바퀴는 앞으로 굴러가고 오른쪽 바퀴는 뒤로 굴러가게 하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만약에 작동을 할 수 있으면 자동차가 바퀴를 옆으로 틀어가지고 개걸음을 치듯이 네. 옆으로도 막 쓱 갈 수도 있고 그럼 주차하기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평행 주차하기. 그게 지금 예. 데모 기술로 나와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게 바퀴 같은 거의 구조도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 생산하는 업체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 이런 개선이나 어떤 모양의 바뀌는 부분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그 타이어 코드라고 하는 그런 소재도 훨씬 더 많이 그렇죠.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또 그게 이제 성장 산업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자동차 이제 다른 그 콘텐츠를 다루면서도 하이브리드카가 요즘 엄청나게 인기다. 네네. 하이브리드카 하나 사려면 뭐 1년 이상 대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네. 했거든요. 네. 일단은
전환기에서 그 중간에 있는 과도기 같기도 한데 하이브리드 카에 들어가는 부품은 내연기관차보다 그럼 더 많은 겁니까? 적어지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조금 더 많아지는 게 맞죠. 더 복잡해지고. 하이브리드 카는 이 내연기관용 엔진하고 전기차용 구동 장치를 동시에 이제 다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좀 더 많아지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요거를 약간 그 이제 보통 이제 전기차 이야기하면 소비자 입장이나 아니면 어떤 규제 당국인 정부 입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산업체 입장이나 공급업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뭐 저를 비롯해서 일부 사람들은 좀 어떤 느낌도 받는 측면이 있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이제 일본 회사들이 좀 잘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네. 그 요즘 전기차 시장이 조금 순수 전기차 시장이 조금 주춤한 틈을 타서 하이브리드 차가 좀 더 잘 각광받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순수 전기차의 경쟁판인 것 같은 경우에는 부품 업체들도 다 전기차용 부품을 잘 만드는 업체. 어떻게 보면 전기 전자 제품을 잘 만들 수 있는 부품 산업이 발달한 업체들이 이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 업체 같은 경우에 중국은 워낙에 이제 전자 제품, 전기 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니까 그거에 관련된 공급망, 부품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전기차 만들려고 한다. 전기 부품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업체든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시간 맞춰서 다 양질의 부품을 갖다 줄 수 있으니까 전기차도 손쉽게 싼값에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중국 전기차하고 경쟁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기존의 자동차 산업을 잘 하던 업체는 자동차를 잘 개발하는 그 완성차 업체의 기술력이나 경쟁력도 발달해 있지만 결국은 지난 수십 년간 자동차 산업을 하면서 그 부품 업체들, 공급망 전체 산업계 자체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결국은 차량 자체를 얼마나 잘 만드냐의 경쟁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일본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 한때 이제 2000년대 초, 90년대 초에 일본 자동차 업계의 공급망 관리를 본받아라 이러면서 뭐 책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나왔죠.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부품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서로 다른 업체인데도 실시간으로 아주 기밀하게 의사소통이 돼가지고 딱 원하는 시간에 재고가 거의 남지 않게 부품을 착착 갖다 준다. 일본 업체는. 그래서 굉장히 싼 값에 아주 효율적으로 제품을 잘 만들 수 있다. 근데 그걸 따라하려면 이제 그만큼 부품 업체들이 그만큼 더 고생을 해야 되는데. 또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고. 네네.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이제 경쟁력이라는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부품을 잘 갖다 댈 수 있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전기차용 부품만 많이 필요한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런 경쟁력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아직 기존의 휘발유차, 디젤차를 만들 수 있는 부품을 그대로 사다가 써야지만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품을 잘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그 산업계 자체의 중소기업에 딸려있는 경쟁력이 하이브리드 차를 잘 만들 수 있는 경쟁력으로는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본 업체 같은 이런 업체들이 하이브리드 업계에서는 계속 이 장점을 많이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하이브리드 차라는 게 구조도 복잡하고 기술도 새로운 기술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시도, 정밀하고 복잡한 어떤 그런 시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부품 공급업체들도 잘 맞춰준다라는 게 지금까지 뭐 지난 50년, 60년 동안 일본 업계가 쌓아온 경쟁력인데 그거를 10분 발휘하면서 전기차 시대로 나아갈 때의 어떤 경쟁력의 발판으로 삼는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잘 맞아떨어졌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 전기차 관련된 정말 많이 들어오는 질문 몇 가지 한번 좀 드려볼게요. 그 얼마 전에 중국에서는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뭐 감전 사고가 있었다라고 해서 또 화제가 됐더라고요. 진짜로 제대로 방수가 되는 게 맞느냐? 비가 많이 오고 침수가 될 때 정말 안에 있는 사람이 안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방수가 얼마나 잘 되느냐로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일반 차보다 전기차가 방수가 좀 더 잘 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방수라는 게 이제 이 일부러 어떤 괴롭혀가지고 저 한번 감전시켜보자라고 한다기보다도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났을 때 이럴 때 보면 이제 일반 차량도 이제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차가 침수가 될 때 어떤 데서 침수가 되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 이야기 했는데 내연기관 차는 연료에 불을 붙여가지고 기본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불이 타려면 공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기 구멍이 다 있어야 됩니다. 공기 구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대체 없이 거죠. 차가 이제 침수되면서 이제 절단 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로 이제 물이 들어오는 게 차가 침수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취약점인데 전기차는 공기를 빨아들이는 게 일단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철저히 막아가지고 일단 방수를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도 이제 잘 뭐 완비되어 있는 측면이기는 한데 연료 같은 경우에도 일반 휘발유차, 경유차는 연료 뚜껑을 열고 거기다가 실제로 연료를 주입을 해줘야 되잖아요. 연료가 들어가는 그런 열려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 그거 정도야 요즘은 다 잘 막고 있는데 근데 거기다 하여튼 들어갈 구멍이 하나 정도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전기차를 충전을 하면서는 금속과 금속을 접촉시켜서 전기를 흘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내부에 뭐 구멍을 뚫어가지고 뭘 이렇게 꽂을 뭐 그런 게 필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근원적으로. 전기차가 외부와 더 뭔가 연결되고 통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 놓으면 침수 시에는 오히려 더 침수 자체로부터는 전기차가 더 안전하다라는 거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 수위 어디까지 차가 지나갈 수 있는가 테스트하는 거 보면은 오히려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훨씬 더 높은 수위의 물을 지나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만약에 어떤 내부에 손상이 있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하면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 시스템으로 차를 다 조종하면서 움직이는 건데 그게 망가지기 시작하면 차가 뭐 최악의 경우에는 차가 뭐 문이 잘 안 열린다거나 전기 시스템 자체가 그렇죠, 죽어버리면서 뭐 그런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도 일부 기종에 따라서 특히 이제 구형 기종 같은 경우에 그런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뭐 전기차가 물 있을 때 더 안전하다고 해가지고 침수 위험인데 무리하게 운행하시고 그러면 안 되고요. 침수될 것 같으면 일단 차를 버리시고 안전하게 탈출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더 뭐 좋은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안 좋은 위기의 순간에 문이 안 열리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이제 기술적으로 또 보완이 돼야만 하는 거고요. 또 그렇게 요즘엔 또 나온다 하고요. 또 하나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게 전기차니까 이게 전자파가 많이 나오지 않겠나. 네. 그래서 전자파 때문에 뭔가 해롭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때요, 실제로는? 전자파가 많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특히나 많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이제 충전 같은 거 할 때 네. 그때 전기가 외부하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막 흐르고 하니까 그때 전자파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특히 고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 전자파 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2022년에 우리나라 과기정통부에서 한번 이게 쭉 시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전자파 안전 기준을 충분히 만족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일반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제 운행 중에 내부에서 이렇게 측정될 때는 측정한 그런 뭐 논문 같은 거를 보면 네. 일단 전기차도 이제 전기 제품이니까 당연히 이제 기준치 같은 걸 만족해야 되는 것이고 기준치 내에서의 그 양을 비교를 해봐도 뭐 헤어드라이어 같은 게 이제 전자파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장치거든요. 네. 헤어드라이어보다도 전기차가 전자파가 더 적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전자파가 당연히 이제 전기 제품이니까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우려할 정도로 많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뭐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이게 헤어드라이어는 이제 뭐 4, 5분, 5, 6분 뭐 많이 쓰시는 분들은 한 10분, 20분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근데 차량이라는 거는 장거리 운행을 하면 2시간, 3시간도 타고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차량이라는 거는 덩치 자체가 크기 때문에 대충 한 지점에서 이렇게 측정해 봤을 때 전자파 문제가 없다라고 해도 구석구석에 측정하는 방식을 달리하다 보면 여기는 좀 이상한데 뭐 이런 거는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조금 이제 규제 당국하고 산업계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잘 발전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국내의 이 전자파 기준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계에서 어떤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잘 맞춰서 뭐 너무 과도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런 걸 가지고 기술력이 떨어지는 전기차가 굴러가면 전기차지 뭐 그 이상 뭐가 필요하냐라고 해서 기술력이 떨어지는 굉장히 값싼 전기차를 만들어 가지고 막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어떤 해외 업체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어떤 당국이 전자파 규제를 활용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지금까지는 뭐 우려된다라는 이야기는 좀 없기는 합니다만 계속 봐가면서 규제 같은 게 어떻게 변화해 갈지는 좀 관심을 가질 그런 문제는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전자 장비. 네네. 그러니까 자동차 전자 장비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는 전기차는 거대한 IT 제품. 그것도 통신까지 되는 거대한 IT 제품이 또 되는 시대에 또 와 있는 거고요. 또 궁금한 게 아까 그 바퀴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네. 자동차 바퀴는 4개다, 4짝이다라는 게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예전에 생각해 보면 3륜차도 있었습니다. 좀 지나치게 예전 아닌가요?
우리나라의 K 자동차 회사에서 3륜차 예전에 많이 만들어서 팔고 했었는데. 근데 일단 4륜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걸 바꿀 수는 없을까요? 바꾸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사실 충분히. 바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이제 안정적이고 네. 또 무겁고 큰 차를 받치기 위해서는 차가 엄청나게 큰데 바퀴를 4개만 달았다라고 하면 중간 부분이 뭐 뚝 부러진다고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트럭들은 다 바퀴가 훨씬 더 많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뭐 국산 장갑차라고 하는 K808 장갑차 같은 군용 장비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무거우니까 바퀴가 8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퀴가 더 많으면 더 안정적이고 더 튼튼한 그리고 더 미끄러지지 않고 더 잘 갈 수 있는 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근데 이제 바퀴가 많으면 이제 그만큼 바퀴 값이 일단 많이 들 거고요. 네. 내부가 더 복잡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퀴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이제 그에 따른 마찰력이 증가를 할 테니까 속력이 좀 덜 나고 이런 면도 있을 거기 때문에 바퀴가 무턱대고 많을 수는 없는데 4개 정도로 하면 여러 가지로 가정용 일반 자가용 승용차로서는 적합하다 해서 4개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3륜차 같은 경우에도 크기가 작고 고속 주행을 안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여러 군데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고속으로 지나치게 주행하면서 급 커브를 튼다던가 할 경우에 4륜차에 비해서 바퀴가 4개인 거에 비해서는 3륜차는 좀 쓰러지거나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안정성. 뭐 그런 3륜차보다는 4륜차가 좀 바퀴 웬만히 큰 자동차에서는 더 좋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편이죠. 그 진짜 큰 트럭 거의 한 20톤 이상의 트레일러 같은 트럭들 보면은 이제 중간 바퀴를 들었다가 내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죠. 가끔 가다 좀 보면 뭔가 변신 로봇 보는 것처럼 재미있죠. 적재를 많이 할 때는 중간 바퀴를 내려서 실제로 쓰고 적재를 좀 조금 했을 때는 올려가지고 주행의 어떤 성능이나 효율을 또 높이고 이렇게도 하는 트랜스포머 같은. 네, 그 바퀴 이야기 해 주셔가지고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각이 나는데요. 예. 이제 전기차 시대에 기존 업체가 적응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존 업체에서 갖고 있던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전기차에 꼭 필요한 부품을 한번 개발해가지고 뛰어들어 본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전기차에 꼭 필요한 부품으로 나오는 것 중에 회생 제동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일반 자동차는 이제 마찰을 일부러 가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뭐 고무 제일 단순하게 이제 고무 덩어리 같은 거를 이제 갖다 대가지고 그거는 이제 바퀴가 더 이상 못 움직이게 붙잡아가지고 차가 멈추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브레이크 패드라고 하죠. 갖다 대는 부분 그것도 이제 점점 닳아가지고 그렇죠. 아깝고 멀쩡하게 잘 가던 자동차를 그렇게 빨리 가게 하려고 엔진을 그렇게 돌렸는데 그냥 세운다는 게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차에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냐면 그거를 그냥 일반 아무거나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자석을 거기다 갖다 대가지고 자력의 힘에 반발을 받아가지고 세우게 하거든요. 근데 자력의 힘에 그렇게 반발을 받는 그런 현상을 잘 이용을 하면 그 반발 받아가지고 그 저항력을 받는 거를 전기를 만드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자동차를 세워서 이제 브레이크를 잡는 그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속도도 줄이고 전기도 좀 뽑아내가지고 그거를 다시 충전하는 용도로 좀 이렇게 저장해가지고 나중에 또 전기로 사용한다. 이런 장치를 요즘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좀 장치를 해가지고 갖고 있거든요. 하이브리드 차에서도 장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오히려 충전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회생 제동 장치라고 하는데요. 이건 당연히 이제 기존에 이제 브레이크 만드는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에서 한번 도전을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장치고 그 빨리 아주 고속으로 돌아가던 자동차 바퀴를 그렇게 잘 잡아채 가지고 멈추게 하면서도 동시에 거기에 발전기까지도 잘 갖다가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안에 거기 여러 가지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고 하는 그런 기술 이런 거를 잘 갖고 있어야지만 이런 거 개발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드는데 이런 거 만드는 기술에 뛰어든 업체 중에 세계 여러 주요 기업 중에서 좀 언급해 볼 만한 업체 어디에 있냐면 옛날을 배경으로 한 영화 같은 거 보면 한 20세기 초 이럴 때 배경으로 하는 영화 보면 그 독일에 제펠린이라고 해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대한 비행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하늘 날아다니는 기계인데 좀 풍선처럼 생겨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배 같은 게 막 떠다니는데 인디아나 존스 3편에도 나오고 막 그렇죠. 그 안에서 비행기 같이 생겼는데도 안에서 막 공간이 넓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파티도 벌이고 하는 하늘을 떠다니는 체펠린이 나오는 비행선이 좀 나오는데 그 체펠린 백작이라는 사람이 개발해가지고 그걸 체펠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비행기가 개발되고 하면서 이제 그런 거 쓸모 없어가지고 다 사라졌는데 체펠린 백작이 개발한 그 기술은 계속 남아서 독일에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기구를 만들게 되니까 거기 프로펠러 돌리면서 움직이려고 하려면 다양한 기계 장치를 만드는 정밀 기술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 체펠린 백작이 설립한 이 회사의 기술이 이어진 회사가 자동차 시대에는 이 변속기
우리나라에서 흔히 이제 기어라고 하는 네. 변속기 만드는 그 기술을 잘 갖고 있는 회사로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기술도 많이 발달해 있는 나라니까 그 이제 판매해가지고 이제 짭짤하게 수십 년 장사를 했었죠. 근데 이제 전기차 시대로 바뀐다고 하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에는 이제 기어라는 게 없거든요. 자동 뭐 수동 변속 이런 게 없이 그냥 모터를 바로 선풍기 돌리듯이 돌려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장사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체펠린 백작의 기술을 이어받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 장치를 잘 개발을 해가지고 자동차 자동 변속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우리 기술력이면 브레이크 잡듯이 바퀴를 잡아채가지고 그때 발전기 만드는 것도 우리가 도전해볼 만하다라고 해서 지금은 회생제동 장치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하고도 같이 막 협력해서도 사업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전기차 시대에 지금 갖고 있는 기술력을 이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기존 부품 업체들이 여러 가지로 공리를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이 애쓰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변한다고 해서 그냥 뒤처지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더 기술로 앞서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참고로 그 회생 제동 장치가 작동이 될 때 뒷자리에 탄 사람이 약간 멀미를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예. 멈추는 그 느낌이 그냥 바로 잡아가지고 그 딱 쓰는 그 느낌하고 또 좀 다르거든요. 약간 울렁. 그래, 잡는 느낌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가 브레이크 밟으면 그 느낌이 날 거라고 예상하고 잡으니까 네. 그 별로 크게 의식되지 않는데 운전 안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서는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그게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이상한 느낌 들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자동차 잘 아시는 분들은 전기차로 된 택시를 tas을 때 약간 멀미 날 것 같다라고 하면 기사님한테 회생 제동 장치를 꺼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라라고 조언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아하. 근데 꿀팁까지. 제 경험에서는 예. 전기차 택시 기사님들은 네. 이제 주로 약간 급가속, 급감속을 좀 즐기시는 그런 분들 차를 탔을 때의 경우에 예. 그 약간 표정을 보면 저는 약간 느낄 때 있거든요. 약간 그 신호등이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변했을 때 딱 치고 나가시는. 그때 치고 나가면서 예. 옆 뒤에 있는 차가 좀 처지거든요. 전기차로 예. 가면. 따라올 때면 그때 따라와. 약간 표정이 좀 밝아지시는 게 보이는 기사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계실 때는 조금 천천히 가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시면 이해를 잘 해주시곤 하시죠. 그게 그 LPG나 그 휘발유차 같은 경우에는 급가속을 하게 되면 이게 연비가 훅 떨어진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니까 그렇죠. 급가속을 잘 안 하시는데 전기차는 또 급가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위험하니까. 그렇죠. 예, 이것도 이제 자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야, 오늘도 재미나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번에도 이제 배터리 이야기 네네. 조금 더 집중적으로 또 한번 들어볼게요. 곽재식 작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제조업과 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물가는 상승폭이 둔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지난달 수출유 물가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공산품이 전월 대비 0.6% 하락했고 반면에 농림수산품 가격은 전달보다 1.9% 올랐습니다. 알뜰폰 통신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만족도가 통신 3사 사용자의 만족도보다 4년 연속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장 조사기관 컨슈머 인사이트가 발표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1도를 넘겠고 남부지방과 경기 남서부 내륙은 33도까지 체감온도가 지속됐습니다. 기상청은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어 온열 질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기차 이야기할 때 네. 그 전자파 걱정 요것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0135님이 집 주변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는데 전자파가 걱정입니다. 라는 질문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걱정이죠. 사실 이 데이터 센터에서는 많은 전자파가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센터 안에 이 적게는 뭐 수백 대, 많게는 수만 대의 서버도 있고요. 이 네트워크 장비가 있는데 그 해당 서버를요 24시간 돌아가고 있죠. 그렇죠.
네, 이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가 이 전자파가 그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전자파 차단 설비를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차단 설비가 있다. 네. 그래서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자파는 이 거리가 30cm 떨어질 때마다 그 위력이 10배 정도 줄어든다고 해요. 줄어든다. 네. 그래서 일반인이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갈 일은 또 없는 점을 그런 점을 감안하면은 이 전자파 발생 우려는 기후에 가깝다 이런 의견 내놨고요. 또 제가 어제 한 공학 연구소에 문의해 봤더니 이 전자파 양이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데 사실 인체 보호 기준보다 낮고 이 우려할 만큼의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뭐 큰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답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면 주변은 괜찮다라는 네. 거네요. 다음 네. 질문은요. 네, 5658번님은 바다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면은 수온 상승에 영향을 줄까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사실 데이터 센터 서버는 온도 그리고 습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 전력이 과다하게 사용되면은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그런 구조고요. 네, 직접적인 뭐 오염물질을 배출하지는 않지만 이 화력 발전에 기반한 전력 사용량이 많아져서 이 데이터 센터 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구 온난화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건 맞는 거죠. 그렇죠. 그 저희가 이게 데이터 센터 서버도 굉장히 많이 이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냉각이 중요하다. 네. 근데 그게 또 에어컨을 많이 틀기 때문에 전력도 많이 먹는다. 근데 나중에는 이게 액침 냉각으로 아예 오일 같은 물 같은 곳에 아예 컴퓨터를 담가버리는 그런 시대도 올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해드렸더니 또 바다에다 담그면 또 어떻게 되나 이런 질문도 있었네요. 실제로 이제 바다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아예 그 수중에다 지어버리는 것도 연구가 되고 있다고요. 네. 다음 질문은요. 네, 청취자 윤인희님, 클라우드나 메일에 있는 데이터 바로바로 또 삭제하라고 하는데 과연 그 이메일이나 사진, 영상 같은 거 보관하면은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나요? 그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메일이 차지하는 그 공간도 쓰지 않는 걸 이제 지워버리면 그거죠. 저장 용량을 좀 덜 증설해도 되니, 즉 데이터 센터를 덜 지어도 되니 그래도 좀 환경을 아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아이디어 측면인데요. 네. 사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또 데이터 센터에는 관리 비용, 전력도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쓰지 않는 사진, 영상, 이메일을 지워놓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는데 네. 사실 이게 뭐 이메일 한 통 뭐 예를 들어서 한 건당 평균적으로 4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된다고 하니까 이 측면도 좀 도움이 될 텐데요. 다만 요즘엔 AI가 엄청난 이제 생성형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네. 사진, 동영상까지 AI로 만드는 시대인데 그게 차지하는 전력 비중이나 비용적인 측면이랑 텍스트 몇 자 있는 이메일이랑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이것 때문에 이메일함을 자주 비웁시다라고 말하기는 좀 민망한 거죠.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챗 GPT한테 우리가 질문 짤막한 거 하나 던질 때 네. 발생하는 그 전력 소모량이 일반적인 전등 하나를 몇 시간 동안 켜놨을 때의 전력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그 앞에서 우리가 이메일함을 좀 비웁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민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0791번님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는 이 세액공제 최대한액을 받으려면은 한 달에 얼마씩 넣어야 될까요? 이게 연간입니다. 연간으로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1월부터 11월까지 내가 안 넣고 있었는데 근데 12월 말일 되기 전에 그때 900만 원을 한 번에 네. 그냥 넣어 놓으면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네. 참고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이 시된 4,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6.5% 세액 공제가 되고요. 그걸 넘어서는 소득이 있는 사람은 13.2%가 세액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세금 감면이 되고 적어도 118만 8천 원 정도가 세금 감면이 된다. 그리고 연금 저축은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IRP는 900만 원. 근데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포함된다. 네. 예, 최대 900만 원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3612번님은 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 조건은 어떤가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가셔서요. 한번 상환 계획 한번 상담해 보시죠. 이 상환 의지가 확인이 되면 그때 연체자 또 무소득자를 포함해서 신용이나 소득 요건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고요. 연소득 3천만 원 이하면은 최저 1년에 9.4% 금리로 최대 1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 조건까지 알아봤고요. 곽지연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성공예감 주말판 별책 부록이 찾아가는 날입니다. 중앙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덕현 교수와 함께
집중력의 배신이라는 책을 들어볼 텐데요. 도파민 시대에 과연 우리는 집중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집중해서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내일은 일라디오와 유튜브 동시에 만나겠습니다. 성공일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